158페이지. 읽게요. 그리스 로마 문화 보고 있었는데, 자, 우리 그리스의 대표적인 서사시인 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호메로스. 호메로스. 호메로스의 두 작품, 일리아요.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야. 나중에 나이 먹거나 성인 돼서, 그리스 하면은 일리아스, 오디세이야 두 마디만 해도, 맞아. 네 수준이 하나 올라가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저 아테네 가면 있는 그 아테나 여신을 모신 신전 유명한 아테나 여신. 파르테논 신전. 예. 아테나 여신이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그, 그래서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죠. 저기 안에 네? 안에 뭔데? 여기 그 안에 그 신전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방 있고, 들어가면은 그 재단 같은 거 있고, 이렇게. 그리스를 다 부셔졌어. 너무 오래됐으니까. 2500년 됐어요, 이거. 기원전 5세기 요때 지어졌습니다. 158. 자, 그리고 이 파르테논이라는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처녀. 처녀라 그랬죠? 남자랑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을 뜻하는 처녀라는 단어. 파르테논이에요. 아테나 여신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사랑은. 신이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이 저 신들이 사람처럼 막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하죠. 예. 그래서 뭐 신들이든 뭐든 다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자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자연, 예. 자연 철학도 크게 발달하는데, 일단은, 좋아. 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제일 뭐, 인간의 시작, 기원, 이건 어딘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이 탈레스라는 학자는 인류,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은 물이라고 얘기했어. 탈레스는 인간의 근원,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은 뭐라고 봤다고요? 물이라고 봤어요, 물. 빨리 와. 오. 자,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그 만물의 근원은 원자라고 생각을 했죠. 원자. 네. 우리도 원자로 자, 빨리 와. 처음에는 이 자연현상, 번개가 치면 왜 번개가 치지? 왜 해가 뜨고 왜 비가 내리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연 철학 말고도 사람 간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발달한 학문이 철학이에요. 우리 그리스 하면은 이 학문의 어떻게 보면은 중심지이자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학. 자, 철학을 영어로 써볼게요. 이렇게 쓰죠? 필로? 이렇게 쓰죠? 그죠? 필로소피. 이게 합성어거든요? 필로스랑 소피아. 이거의 합성어예요. 자, 필로스는 사랑이란 뜻이고요. 소피아는 뭘까요? 과학.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그 학문의 의미 자체가 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지.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얼핏 들으면 좀 추상적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짐승들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생각이나 사고 판단할 수 없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제 이성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불러요. 이 철학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행복? 엄마가 출장 가는 거? 기쁨. 기, 기쁨? 복 같은 거였다.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 네. 어떤 거? 날리지 마. 환승연애? 여친 안 사귈 거예요. 행복은 뭐라고 생각해요, 예준이는? 행복. 시험 끝난 거? 행복이. 이현이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학문이 또 철학이라 그래. 자, 행복과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 생각. 자, 이 행복과 진리에 대한 처음에 두 개의 다른 관점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프로타고라스를 대표로 하는 이 그룹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어요. 소피스트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소피아가 아까 지혜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그 그룹 일종의 네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피스트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이라고 봤어요.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혹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판단하고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잣대를 세우는 거는 다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소피스트였던 프로타고라스가 남긴 말, 인간은 만물의 숫도다. 모든 거의 기준이 된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뭐 예를 들면은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도 어떤 경우에는 아주 악독하고 나쁜 거짓말일 수가 있는데, 왜 사람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치,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용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제 물고기 다 말라 죽었는데 바닷가에다 뿌렸다 거짓말. 갑자기 이제 고백을. 자, 그런 행동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로써 합리화를 시키거나 이렇게 정당화를 시키는 것들로 이제 좀 변질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기 행동을 말로써 교묘하게 표정하고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를 궤변을 늘어놓는다라고 얘기하죠. 들어봤어요? 궤변론자? 그래서 소피스트들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궤변론자, 네.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이란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죠. 소피스트들이 상대적으로 강조했던 거. 말을 여러 청중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그 사람들을 확 그렇게 휘어잡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꾸미는 거를 수사라고 하죠. 너희 저 영어에서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거 들어봤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형용사가 이거 하죠, 이거. 뭐 해요? 명사를 꾸며주죠. 맞아요. 어우, 아주 잘 알고 있네. 자, 꾸며주는데 꾸며준다는 거를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수사. 아마 예전 문법책에는 수사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배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크게 또 많이 발전한 게 수사학.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이제 설득하고 끌어들이려면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잘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의 스피치 기술. 웅, 웅변. 웅변 뭔지 알아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 자, 이와는 반대로 이 소크라테스는 저렇게 소피스트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현혹시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궤변이라고 비판하고, 자, 그, 진리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 장소, 상황을 떠나가지고 항상 불변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 진리에 이르는 방법도 제시하는데,
그 궁금증이 해소되고 어떤 정답을 이렇게 내릴 때까지 이제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진리에 접근해야 된다고 봤어요. 소크라테스가 진리에 이르는 방법으로 제시한 건 뭐라고요? 대화. 뭐 유명한 얘기로 또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죠. 3단 논법. 자, 허주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허주는 죽는다. 네. 이렇게 세 개의 명제를 통해서 네, 결론에 접근해 나가는. 네. 음, 성규는 사람이다. 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성규는 죽는다. 언젠가 죽는 거죠, 다 사람은. 네. 이런 진리에 이르는 방법으로 3단 논법을 제시했고요. 어, 네.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이게 결국엔 다 죽는다잖아,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그쵸. 소크라테스가 남겼다는 유명한 말로 이런 말 있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에 접근하려면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저 TMI 하나 얘기하면은 소크라테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의 아버지. 석수라 그랬죠. 석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돌 이렇게 깨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좀 이제 비하하는 말로 돌조시라고 불러요. 쫀다는 게 이렇게 정 같은 걸로 돌을 깨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컬럽처예요. 뭔가 조각하고 만드는, 건축하는 사람. 엄마는, 엄마는 산파였어요. 애기 낳는 거. 아기를 본인이 낳아요? 상대방이 낳는 거 그치. 좋아해. 여자들이 아이 낳을 때 엄청 고통스럽죠. 그죠? 여자들 그 아래 그 좁은 구멍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이 낳다가 예전에 죽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 애기 머리가 그리고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산모 옆에서 좀 능숙하고 아이 낳는 여자 옆에서 그거 출산을 많이 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물로 이제 따뜻한 물로 이제 여자 피 나는 걸 닦아준다든지 그리고 혹은 옆에서 대화를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출산하는 여자들의 어떤 고통을 좀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산파라고 불렀다. 이 산파의 역할은 아기가 비교적 순풍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산파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크라테스도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산파가 이제 아이를 나오게 하게끔 그 노력하듯이 그 산모한테 말을 걸듯이 이제 여러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질문의 질문 그건 왜 그렇게 되고 이건 왜 그렇게 되고를 서로 이제 묻고 답하면서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소크라테스 아버지가 석수라 그랬죠. 이 5세기 중반에 살았던 석수인데 그때는 아테네가 제일 잘 나가던 시기거든요.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스파르타나 주변 도시 국가들로부터 막 금을 많이 걷어들였다 그랬죠. 그 금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아테네다 이거 지었다 그랬죠. 이거 뭐 지었다고요? 이걸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친 다음에 주변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 스파르타나 여러 도시 국가들로부터 거의 반강제적으로 삥을 뜯다시피 금을 거둬요. 자기들이 제일 세니까. 그리고서 지은 게 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이 파르테논 신전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지을 때 여러 기술자들, 돌조시들이 많이 동원됐겠죠. 기록에 나와 있는 바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소크라테스 아버지와 그리고 청년 소크라테스도 이 파르테논 신전 공사에 동원됐을 확률이 높다 그래요.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이후에 실제로 어느 정도 부유하고 유복하고 돈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돈 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희 만약에 통장에 50억씩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 그래. 그래도 일을 하겠지만 아무튼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은 자기 더 좋아하는 거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생산이나 어떤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계속 그 철학적인 사고나 탐구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요 아테네 황금기 시절에 파르테논 신전 공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부를 쌓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먼저 나도 플라톤이 있죠. 네. 소크라테스 거의 죽을 무렵에 이 플라톤은 이 이제 20대 후반 정도의 젊은 나이였어요. 원래는 비극 작가, 드라마 작가를 하려고 아테네를 찾았다가 소크라테스가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들어갔던 사람. 자, 그리고 또 플라톤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 그림은 그 라파엘로라는 르네상스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뭐 어깨를 맞대고 아니면 나란히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상상한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 여러 철학자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 플라톤이 지금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자기가 딱딱딱. 위를 가리키고 있죠, 위. 그죠? 이 위는 뭐를 상징할까요? 어디를 상징할까요? 하늘? 천장. 우리 배운 용어로. 플라톤 사상은 현실 중심적이었어요. 현실에는 없는 이상 중심적인 이상을 그죠? 이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상 세계는 뭐라고 표현됐죠? 이데아라고 표현됐죠? 네, 이데아. 이데아는 우리말로 모습이란 뜻이에요. 플라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아테네의 현실은 긍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왜 부정적이었죠?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독배, 이거 잘 못하죠? 독이 든 술을 마시고 결국 죽게 되잖아요.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아테네의 이 어처구니 없는 민주주의를 플라톤은 어떻게 했다고요? 경멸했어요. 아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말고 지금 이 세계 사람들은 다 동굴 속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굴 안에 있으면 빛이 들어와야 안 들어요. 밝은 빛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밝은 빛과 이상, 진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은 동굴 바깥에 있죠. 그 동굴 바깥의 세계를 플라톤이 이상 세계 이데아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면 플라톤 사상의 핵심은 현실이에요, 이상이에요? 상. 이상. 그 이상을 플라톤은 뭐라고 불렀다? 이데아라고 불렀다. 이데아는 우리말로는 이제 모습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학통을 이어받았어요. 스승님은 견해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에 없는 그 이상세계만을 쫓기보다는 현실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손바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하고 있죠. 이 땅이 곧 현실을 의미하죠. 현실 세계. 플라톤은 더 괴팍하고 거칠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승을 죽게 만든 아테네, 꼴보기도 싫은 아테네에서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다가 자기 학교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이제 학교인데 그 학교 이름이 플라톤이 유명했던 아카데미아라는 곳이죠. 지금도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공간을 학원이라고 하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아카데미라고 부르죠. 여기서 다 유래한 거예요. 반면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현실 중심적이고 플라톤이 경멸했던 여러 현실 상황이나 학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용적이고 실제로 책을 많이 남겼어요. 뭐 물리학, 윤리학, 수사학,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쓰는 시에 대한 연구까지 굉장히 다방면의 책들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학교는 아테네 한복판에 있었어요. 학교 이름이 루이케이온.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주세요. 네. 뭐, 이 짧은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학문의 뭐 전반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이 그림도 상상화예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억울하게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자기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슬퍼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남기는 듯한 제스처를 하고 있고, 자, 지금 실망한 플라톤이 의자에 걸터 앉아서 굉장히 상심해 있죠? 근데 원래 소크라테스가 70대 때 플라톤이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전적으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건 앞머리가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 노인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히포크라테스는 여기 나중에 의사 될 사람들도 있겠죠? 의대 가고 싶은 사람? 의대 가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이 사람은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예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의 유명한 두 역사가 막 좋은 사파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헤로도토스가 남긴 역사책 이름 이렇게 썼죠. 히스토리아. 이게 오늘날 우리 역사를 뭐라고 불러요? 예, 그게 여기서 유래한 거.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은 그냥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역사라고 부르죠. 예. 헤로도토스의 역사. 여기서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이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 역사는 어느 전쟁을 다룬 거예요? 그리스와 어디랑의 전쟁?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역사책이죠. 투키디데스의 역사책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근데 이것도 줄여서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라고? 역사라고 부르기도. 이 투키디데스가 다룬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누구랑 싸운 거예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맞아요. 그리스랑 페르시아랑 싸워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기죠. 근데 그리스 연합군에서 이 페르시아 전쟁 승리를 이끌었던 폴리스가 어느 폴리스예요? 아테네가 이 승리를 이끌잖아요. 그러면서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에서 독주를 해요. 아까 말했죠. 세금을 자꾸 많이 걷었다 그랬죠. 그리스 안에서. 그리고 그 세금으로 파르테논 신전 막 짓고 이러니까 다른 그리스 도시들이 막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아테네에게 도전장을 내민 그 폴리스가 어디예요? 스파르타죠. 그죠?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 전쟁을 다룬 역사책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피타고라스 하면 또 유명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수학자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다 알죠? 네.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주 유명한 비극 작가들이. 이 희극과 비극은 다 극이라는 요소죠. 지금 극. 네. 이 극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극 안에서는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죠. 대본.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 청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래도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 극에서 또 이전에 서서 시인들과 차별화가 되는 거는 극에는 배우들이 등장하죠. 자, 그 배우들은 뭘 해요? 그냥 노래만 부르지 않죠. 표정이든 몸짓이든 발짓이든 연기를 하죠. 이 희극과 비극을 종합해서 우리는 드라마라고 부르죠. 희극과 비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드라마. 이래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원천, 뿌리는 다 웬만하면 저 고대 적부터 온 것들이에요. 자, 희극이 먼저였어요? 비극이 먼저였어요? 뭐가 먼저였을까요? 비극이 먼저였어요. 비극은 슬픈 연극이죠. 그죠? 새드 엔딩.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자, 비극 마지막에 그 재단에다가 이 짐승을 올려놓고 신에게 저 짐승을 태우면서 제사를 지냈다 그랬는데 어떤 짐승이었죠? 돼지. 양이랑 비슷한데? 염소. 염소를 태웠다 그랬죠? 염소를 뜻하는 그리스어가 트라고스예요. 뭐라고요? 트라고스. 그리스어로 노래하다라는 뜻이 아오이디아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비극은 트라고디아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트라고스랑 아오이디아, 이거 이제 트라고디아를 영문으로 표기하게 되면 트레지디라고 부르죠. 자, 비극을 뭐라고 한다고요? 트레지디. 예. 희극은 웃긴 이야기죠. 그죠? 근데 왜 웃겨요? 그러니까 왜 재밌죠? 재밌는 거 왜 뭐야? 맞아. 정답이에요. 이수지 웃기죠? 이수지가 왜 웃겨요? 드립쳐서 웃기죠? 그, 웃기기도 한데, 대치동 엄마들 막 그 파카 입고 돌아다니는 거 흉내도 내고 패러디들 많이 하죠? 이 패러디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풍자라고 부르죠? 희극의 요소는 그 트랜스젠더 풍자 말고 풍자예요, 풍자. 네. 뭔가를 비틀고 꼬는 거예요. 근데 비틀고 꼬는 대상이 그냥 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비틀고 꼬면 재밌어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거 가지고 놀리면 그거 괜히 욕만 먹죠. 그쵸? 자, 평소에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절대 권력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극이라고 하나요? 예. 긁는다거나 이런 사람들 건드려서 비꼬면 어때요?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크크크크 많이 나오죠. 그죠? 왜 웃긴 거예요? 그렇게 욕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을 건드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희극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들 막 대통령 막 풍자하고 대통령 막 비꼬고 이재명 막 성대모사하고 뭐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거 비아냥거리고 자 이렇게 되면 권력자들이 이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은 요즘에는 함부로 못하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 권력자들이 연극하는 사람 잡아다가 괴롭혔단 말이에요. 죽이거나. 그래서 이 희극하는 사람들은 몰래 꼬매가 산속, 어디 변두리 이런 뜻이거든요. 변두리 같은 데 숨어 지냈어요. 이것도 노래하다. 아오이디아. 그래서 그리스어로 하면은 코모이디아라고 부르는데 이 코모이디아가 영어로 바꾸면 뭐라고 부르죠? 코미디라고 부르죠. 코미디. 희극을 뭐라고 한다고요? 코미디. 예. 여기서 코메는 어디 도시 변두리, 시골 이런 걸 뜻한다 그랬어요. 산속. 사람들 눈에 잘 띄는데 안 띄는데? 안 띄는. 왜냐하면은 잘 눈에 띄면 어떻게 되니까? 힐. 그쵸. 자, 요 그리스 시대 다음에 어느 시대가 와요? 헬, 플래니드. 헬레니즘 시대가 오죠? 자, 헬레니즘 시대 시작을 알린 이 영웅은 누구예요? 알렉산드로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하면 영어식 표현이고, 알렉산드로스 대왕하면 그리스식 표현이라고 그랬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 안에서만 머물렀어요? 아니면은 저 이란, 인도까지 원정을 나갔어요? 너 위인전 봤죠? 원정을 나갔죠?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원정을 아주 크게 성공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염병에 걸려서 원정 시작한 지 13년 만에 죽죠.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죽으면서 후계자를 지정을 해야 못해요. 못하고 그쵸? 제일 강한 자에게라고 그냥 좀 뜬구름 같은 얘기만 남겨서 알렉산드로스 부하 장군들이 알렉산드로스가 차지한 넓은 땅들을 서로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웠죠. 그래서 그 아주 혼란한 300년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기원전 이제 4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요 시기 그리스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들 단군이라고 할 수 있는 헬렌의 후손이라 그래서 헬레네스라고 불렀죠. 그 발칸반도의 좁은 곳에 있던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원정 가면서 동방으로 다 퍼뜨렸죠. 그래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리스 사람들이랑 막 합동 결혼식 올리고 막 네. 그쪽에다
그리스 사람들 옷 입는 거나 이런 거 인도에다 전파해 주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인도나 이란 같은 그 지역의 그 옷이나 먹는 것들도 그리스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가 막 뒤섞였잖아요. 이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헬레니즘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기였을까요? 전쟁이 많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였을까요? 안전해요? 계속 알렉산드로스 전쟁을 하는데 그래, 난 안전해. 왜냐면, 그때 혼란한 시기였단 말. 목숨을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전쟁이 많은 시기. 우리는 고소설에 있으면 참.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근데, 자, 우리 집단의 평화나 이익,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당장 전쟁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죽으면 끝이죠. 일단은 개인주의예요. 일단 살아야 돼. 그리고 전쟁에서 도망쳐서 목숨을 건진 거를 굉장히 그 편안해하고 즐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윤리에서는 안심, 안심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안심, 인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도덕이나 윤리, 고등학교 윤리 너희 통합사회 때 아마 한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시대 때 또 하나의 특징. 그리스 하면 서양이죠. 페르시아, 인도 하면은 동양이죠. 근데 동서양 문화가 다 어떻게 돼요? 믹스되죠? 뒤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세계 시민주의라고 해요. 그때 중국까지도 갔던 그 서양이에요. 중국의 영향을 또 주기도 해요. 이따 바로 볼 거예요. 자, 요 당시 때 헬레니즘 시대 철학자들이에요. 제논과 에피쿠로토스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얘기가 되는데 이 제논은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져요. 우리 스토아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 스토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스토어고. 파르테논 신전에 보면은 여러 뭐가 있어요. 그 지붕 기둥이 있죠, 기둥. 스토아는 기둥, 열주를 뜻한다 그랬죠? 근데 왜 갑자기 철학하는데 기둥이나 열주 얘기가 나올까요? 철학자들은 기름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이, 이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이런, 이 열주나 기둥이 있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 주변을 이렇게 논일면서 이제 뭐 철학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말이 유래했다고도 해요. 이 스토아파가 강조하는 거는 로고스예요. 여기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로직, 로고스. 로고스가 뭘 뜻하죠? 이성을 뜻해요, 이성. 자, 인간 이성을 발휘하는 거. 그리고 인간 이성을 최대한 극도로 발현하는 거에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공동? 욕구예요. 식욕, 처먹는 거, 성욕, 예쁜 애들 껴안는 거. 자, 이거 욕구를 막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 너희 맛있는 거 있어요. 맛있겠다. 맛있죠, 그죠? 자, 그거 먹었어요. 자, 너무 멋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어때요? 돼지.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부담스럽죠? 또 많이 또 나오게 되죠? 그죠? 많이 싸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한 번 맛있는 음식 맛들리면 또 어떻게 하게 돼요? 맛없는 거 잘 먹게 돼요? 또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게 되죠? 욕, 욕구라는 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만났어요. 자, 생각나죠? 그죠? 저렇게 되죠. 네. 또 껴안고 껴안고 생각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올바른 이성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음. 금욕해야 돼.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을 중시했어요. 너 좋아하나요, 쾌락? 언제 쾌락을 느껴요? 자,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쾌락을 두 가지 쾌락으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정신적 쾌락, 성적으로 쾌락한. 또 하나는 육체적 쾌락. 그 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했던 건 어느 쾌락? 정신적 쾌락. 그 많이 먹고 성욕을 해결해가지고 느끼는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을 통해가지고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봐.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 헬레니즘 시대에 유명했던 학파 둘이다. 그리고 요 시기 보시면은 조각상들 보시면은 자 비너스죠. 보면은 여기 인체의 어떤 복근이라든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젖가슴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 있죠. 여, 자 그리고 요 라오콘이라는 사람은 트로이의 신관이었어요. 트로이 목마가 그리스의 계략이라는 걸 알아채고 이거를 트로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다가 포세이돈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바다뱀에게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자, 보면은 성기랑 이런 게 다 노출돼 있죠. 그죠? 자, 우리 이런 거를 미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능적이다라고 표현해요. 올때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관능적이다. 그거는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수가 그대로 나. 아니 틱톡으로. 아주 이 졸린 점심시간에 아주 이제 이렇게 뭔가 좀 활기를 돋게 하는 얘기네요. 예술 작품들 다 이렇게 보통 노출이 돼 있어요. 르네상스 시기.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우리는 이런 거를 우리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한편으로는 더럽다? 너, 너, 너 더럽네?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라고 표현해요?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변태적이다? 아, 외설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외설적이다. 야하다. 그래, 야하다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끔찍해, 그치? 심심할 때마다 꺼내봐요. 자, 너희 그 수학 공부 다 잘하죠? 아니요. 유클리드 들어봤어요? 그리스어로는 에우클레이데스라고 표현해요. 삼각형, 사각형, 뭐 넓이, 뭐 부피 이런 것들 재는 그런 기본적인 수학의 기초를 또 만든 사람. 아르키메데스 하면은 만세 유레카 외쳤죠? 무슨 원리를 발견했어요?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 이게 오늘날의 지동설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은 태양 중심설을 그 당시에 주장했던 사람. 근데 이거는 이 당시 때 환영을 받았을까요? 환영받지 못해. 그리고 한 1500년이나 지나가지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드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네, 지동설에 나중에 영향을 주게 됐어요. 자, 간다라라고 나와 있는데 간다라는 어디 있는 지명일까요? 인도에. 자, 인도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인도인데 갑자기 북인도에 안 보이던 조각상이 나타나는데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한 이런 조각상을 불상이라고 부르죠. 자, 이 간다라 불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불교의 그 탄생지였던 인도에서 부처 모습을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조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감히 신인 부처를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를 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히려 불교를 상징하는 뭐 수레바퀴나 사자나 이런 것들만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꼭 좀 어느 느낌 같아요?
자, 이 머리 스타일이랑 이목구비랑 그리고 이들이 입은 이 지금 인도 사람 부천 인도 사람이잖아요. 인도 사람이 입은 이 옷 있죠? 이게 가만히 뜯어보면 그리스 사람 이목구비랑 머리 스타일이랑 옷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주름이 이렇게 막 진 이런 옷들을 입지 않아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늘하늘하면서 쫙 붙는 옷들을 많이 입는데, 자, 이거 완전히 다 그리스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영향을 받은 건데, 이 그리스 영향력이 갑자기 여기 북인도에 왜 미쳤을까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이 있었죠.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그냥 여기 인도만 와가지고 뭐 싸움만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리스 문화재라든지 그리스 뭐 옷이라든지 먹을 것들을 이쪽에 이식을 해놓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도 사람들이 그리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에서는 신들도 다 인간 모양으로 조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간다라 지역에서 인간의 모습을 한 부처 조각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더 인도에서 더 나아가서 중국에도 영향을 줘요. 중국의 윙강, 룽먼, 여기 거대한 자연 암벽이 있거든요. 그 암벽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 암벽 자체를 거대한 불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불상들이 있어요. 윙강, 룽먼의 석, 석굴의 불상.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더 동쪽으로 나가면 어느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있죠. 한국으로도 오죠. 한국 경주에 보면 너희 석굴암이라고 알아요? 석굴암 안에 부처님 한 분 모셔져 있죠. 불상. 그 무슨 부처라 그래요? 가 아닌데 왜 석굴암 본존불 있죠? 이 석굴암 본존불에 새겨져 있는 그 석굴암 본존불의 얼굴이라든지 옷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쪽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쑥구라 그려 만들다 그 뭐냐 한세가 아저씨가 김대성. 맞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좀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제 로마 보세요, 로마. 자, 우리 서양의 고대하면 세 개죠. 그리스, 헬레니즘,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로마예요. 기억해놔. 자, 고대 서양 하면 어디라고요? 그리스, 헬레니즘, 마지막 로마. 어디 가서 이 대답만 해도 좀 배웠구나 소리 들어요.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예요. 자, 로마 문화. 자, 로마 문화의 성격을 딱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사람을 로마 사람들 뭐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베끼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왜 베껴요, 그거? 귀찮아서 귀찮아서? 쓸만하니까. 현실에 바로바로 쓸만하고 도움이 되니까 베끼는 거예요. 실용적이에요. 로마 문화의 특징은 뜬구름 잡고 막 철학,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실용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두 분야, 실용적인 거 많이 적용되는 법률과 그리고 건축이에요. 자, 로마가 원래 조그만, 우리 지금 한 수서동, 일원동, 강남구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변 도시국가들이랑 계속 전쟁 벌이면서 점점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자, 처음에 그 강남구 사이즈일 때는 그 안에 있는 로마 사람들 몇 명만 지배를 하면 됐는데 문제는 사이즈가 커지니까 정복한 지역에 지배하는 사람들도 다스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이 많이 필요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넓은 땅을 다스릴 때 봐봐 하지 마. 자, 그때그때 다르게 뭐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무원칙하게 막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은 잘 통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팽창해 나가는 초기부터 법을 만들기 시작해.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이게 잘 지켜지다 보면은 공공의 이익이 더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로마는 건국 초기부터 이제 법을 발전시키기 시작을 한다. 자, 처음에는 관습법이라는 게 뭐죠? 관습이 뭐예요? 관습. 예를 들면 옛날 운동부들은 맨날 매를 맞았어요. 악습이죠. 안 좋은 악습. 근데 이런 것들도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따 맞는다고 하죠. 이거를 그냥 별 이유도 없이 집합해가지고 때려 맞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관습이라고 한다면은 뭐 불륜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거. 한번 남녀가 결혼을 했으면 다른 이성과는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관습적으로 지켜오던 관습법이었어요. 자, 근데 이 관습법을 해석하고 관습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법 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귀족들이었죠, 귀족. 자, 로마에서 귀족들을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옵티마테스라고 불렀다? 옵티마테스, 영어로는 옵티머스예요. 옵티머스 프라임 들어봤어요? 트랜스포머? 옵티머스가 뭐예요? 옵티머스. 베스트예요, 최고. 네. 이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옵티마테스. 자, 이들이 모여있는 공간, 모여서 로마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법률을 재판하고 해석하던 공간, 월, 원로원이라고 불렀죠. 네. 이 원로원에서 토가 입은 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회의하고 결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이 법이 운영이 됐었는데 주변이랑 막 전쟁하는 과정에서 자, 귀족들이 전쟁 나갈까 안 나갈까요? 전쟁은 누가 나가요? 전쟁들은 그렇죠. 시민들이 일반 평민들이나 천민들이 전쟁에 동원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 나가서 이기면 전리품들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은 귀족들이 다 가져가요. 목숨 걸고 싸운 건 누군데? 평민들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 평민들이 귀족들에게 점점 자기들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기억나요? 우리 시험도 봤었는데. 자, 그래서 처음에 평민들이 자기들 권리를 요구하면서 자기들 대표를 선출해요. 그게 뭐였죠? 호민과 호민관이라는 평민들 대표관직을 만들죠. 그리고 평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귀족들에게 전달하는 평민들 회의기구도 만들어져요. 그게 뭐예요? 평민회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 귀족들이 말을 자꾸 바꾸잖아요. 지켜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전쟁만 나가서 싸워만 주면 우리가 땅도 주고 금도 주고 할게. 근데 전쟁 끝나면 귀족들이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입을 싹 씻어요. 자, 그러면은 말이라고 하는 건 흩어지지만 더 오래 남는 게 뭐예요? 그 글이죠. 자, 그래서 말로만 전해져 오고 그냥 귀족들이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유도리를 부리던 거를 이제는 글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초로. 청동판에다가 12개 청동판에다가 귀족들과 한 약속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게 로마 최초의 법이었던 무슨 법? 12표법이에요. 자, 근데 로마가 점점 영토가 더더 커지죠. 이탈리아반도 통일하고 나중에는 지중해 지역을 다 먹어치우죠. 너무너무 커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로마 그 몇몇 도시국가 다스리던 법 정도로는 안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다스릴 수 있는 법전이 필요하겠죠. 너희 혹시 그 뭐 형법이나 민법이나 대한민국 운영하는 그 원리가 담겨 있는 법전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책들? 그거 얇아요, 두꺼워요? 뭐 엄청 두껍죠, 그죠? 웬만한 사전보다 훨씬 두껍잖아요. 대한민국이 뭐 그 작은 나라 아니라고 하지만은 뭐 중국이나 아니면 로마 이 시절의 영토에 비하면은 한없이 작죠. 근데 이런 대한민국 다스리는데도 그렇게 많은 법들이 필요한데 로마 그 큰 나라를 다스릴 때 많은 법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점점 이 법들이 늘어나다가 동로마 제국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다스리던 시절에는 만민법으로 이게 발전을 해요. 그리고 이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법 대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나서 로마가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에 망한 다음에 오랫동안 중세 시대가 한 1000년 이상 이어지거든요. 자, 그 1000년 이상 이어지던 중세 시절에 법을 연구하던 교육기관이 하나 들어서요. 이 법을 연구하던 교육기관, 중세 시대 뭘로 이어질까요? 스페인어, 라틴어로는 이제 우니베르시다드, 대학이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그쵸. 영어로는 자, 그리고 로마는 건축으로 또 유명해졌다 그랬죠? 왜 건축이 또 필요했을까요? 사람들 살아야 하니. 그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고 그 사람들 거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튼튼하고 효과적인 건축물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로마에 많은 어떤 물자나 군사나 여러 가지들이 이동하려면 길이 잘 깔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길을 깔아는 이 로마 도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당시 유명한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가 주도해서 만든 아피아가도. 로마 나중에 여행 가보시면 이렇게 로마 시절에 만든 2000년도 넘은 이 도로들이 로마 곳곳에 깔려 있어요. 이탈리아 전역에. 이 길이가 8만 킬로 된다 그래요. 자, 근데 길이라는 건 깔면 양날의 칼이에요. 우리 아군들이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적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적도 쉽게 쳐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만큼 로마가 어땠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지역들을 계속 정복해 가는데 나중에 로마가 쇠락해 갈 무렵에 게르만족들, 훈족들이 욜로 쏙쏙 이동해가지고 로마를 다 곳곳에 무너뜨리게 돼요. 자, 그리고 로마는 일찍부터 나중에 로마 제국 관련된 영화들 보면은 꼭 목욕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로마는 그 배수시설 이런 것들을 일찍이 많이 개발을 해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모여가지고 목욕 같은 것들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 목욕탕, 공중 목욕탕 같은 것들이 일찍이 발달했다. 근데 이런 목욕탕들이 운영되려면 물이 잘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강에서 이제 물을 끌어들이는데, 자,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다리들을 수도교라고 불러요. 무슨 다리? 이 위로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여기 지금 사진에는 잘려 있지만 이게 짧은 거는 10km에서 긴 거는 15km 됐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그러면 그 수원지에서 도시까지 이 물을 운반해 오는 건데 수도교로 경사가 급해야 될까요? 완만해야 될까요? 경사가 급해요? 급해야지 물이. 경사가 급하면 이 지금 15km, 10km를 다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경사가 급하면 금방 내리 꽂을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 그죠? 그래서 이 경사가 굉장히 완만했다 그래. 물을 한두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 물이 경사 쪽으로 안 흘러갈 정도로. 그래서 경사를 측정해 봤더니 0.06%. 그러니까 거의 그 수평에 가까운 정도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울기인데 이제 물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은 천이 한쪽으로 도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경사를 유지했다 그래. 이게 로마의 수도교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든 수도교가 그런 건 아닌데 위로는 물이 다니고 여기 지금 요 수도교 요 아래쪽으로는 누가 다녔을까요? 사람이 다니는. 로마 문화 실용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많은 걸 건축하다 보니까 잘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이런 다리 같은 거 건설했을 때 어떻게 잘 무너졌을까요? 재미 공개되는 기둥이 무너져. 자, 이렇게 건설해 놓으면 여기가 많이 깨지면서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이 하중을, 이렇게 받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이 아래로 쏠리는 하중이 좀 분산된다 그래요. 이런 건축 기술을 우리 뭐라고 하죠? 아치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아치. 그래서 로마 건축물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 아치예요. 이 아치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아치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뭐가 돼요?
양아치? 아치를 돌려놓으면 뭐가 돼요? 이게 돔이 되죠, 돔. 아치를 돌리면 뭐가 된다고요? 돔. 서양 건축의 시초나 우리 저 키움 야구장 돔 경기장이죠. 고척돔. 그 돔이라든지 이런 게 다 로마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로마 나중에 가시면은 꼭 들려보실 곳이 있어요. 여기가 판테온이에요, 판테온. 이 판테온은 악티움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그리파 장군이 만든 건축물이에요. 이 판이 올이에요, 올. 올이 뭐예요, 올? 모든이란 뜻이죠? 태오는 뭐예요? 여러 신들을 뜻해요. 자, 그래서 모든 신들을 모셔놓은 이름하여 만신전이에요. 여기서 많은 1만 만자를 쓰지만 여러, 모든 걸 뜻하죠? 네. 판테온 특징, 위에 뭐가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죠? 비가 오면은 비가 내려올까요? 자, 보통 여기서 이 제사를 지내거나 뜨거운 그 어떤 뭐 불을 피우거나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공기가 어떻게 되죠? 위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비가 내려도 웬만한 비는 안 내려오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비가 폭우가 오면 그러면 내려요. 근데 그 비 많이 내리면 여기 다 어떻게 될까요? 아래가 침수되겠죠. 그래서 그냥 가봤는데 여기 그 구멍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바구니? 배수로가 있어요. 하수구. 그러니까 구멍, 그 물이 빠져나가는. 네. 그래서 모든 비를 다 막아주지는 못하고 가랑비 같은 비들 있죠. 그런 비 정도는 이 구멍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이걸 하나 얘기를 안 했는데, 아치에서 여기서 제일 무게중심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기겠죠, 여기. 여기는 가장 그 무게를 잘 버틸 수 있는 그 중심 돌이 들어가는데 이 돌을 키스톤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키스톤. 자, 근데 판테온은 되게 역설적이게도 그 중요한 키스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멍이 나 있죠? 근데도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무너지냐면 아까 아치를 돌려놓은 게 돔이라 그랬죠? 근데 아치를 한편으로 돌려놨으면서도 요게 또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가서 설명 듣거나 하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아치예요. 여러 개의 아치가 이 돔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구조라서 이게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구조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 아치라고. 이거 건축 재료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돌. 돌? 또. 키스톤?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나한테도 콘텐츠.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로마 콘크리트. 로마 콘크리트는 화산재로 만든 콘크리트. 요즘 시멘트랑은 비교할 수도 없지만 이 당시 때로서는 굉장히 최첨단 건축 재료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